25화 줄거리. 열하는 3.1 만세운동을 지지하던 아버지가 딸에게만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성에 환멸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과 타협을 수용했고 그래서 적선정에서 지내게 됐던 것이다. 본가에서 총독부로 나서던 박승재는 멀리서 도도하고 오만한 태임을 빼닮은 열한을 보고 자격지심과 분노를 느낀다. 소시를 두고 마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박승재, 며느리를 학대하는 마님,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세댁, 음험한 느낌을 주는 양아들 규서. 열하는 적선정 사람들이 질색이었지만 자신의 방에 일본어를 묻기 위해 들어온 세댁이 독학을 하고 있음에, 그리고 언젠가 언니가 있는 일본으로 내뺄 결심을 하고 있는 그 당돌함과 의외성에 놀란다. 그럴 거 없는 가문에서 손이 끊어지다니 될 법이나 한 소리냐고 근심하고 대책 마련에 앞장선 것도 촌수도 알 수 없는 문중 어른들이었고 마침내 선택된 게 규서였다. 워낙 손이 귀한 문중에서 승재 아래 학렬로 마땅한 양자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는 게 노인들의 생색이었고 촌수로 보나 자란 환경으로 보나 탐탁하달 수는 없어도 마다할 만한 험도 없었다. 내일처럼 나서준 문중 어른들의 성의를 보아서도 그렇고 상업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도 맞춤했고 멀끔하게 생기고 건강한 것도 마음에 들었다. 살아생전에는 남보기에 덜 적적해 보이면 족하고 죽어서는 제사나 받들어주면 된다는 양자에 대한 승재의 욕심 없음도 양자 드리는 일을 비교적 순조롭게 했다. 물질 추구와 신분 상승을 위해선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용의 주도한 승재가 양자 문제엔 그토록 담담했던 건 욕심 없음이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살뜰한 정을 일찍언이 단념한 차가운 성격 탓으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체면상 입 밖에 내지만 않았지 승재도 양자에 대해 최소한의 욕심은 있었다.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 양자가 봉제사를 정성스럽고 호사스럽게 해주는 것보다 그의 생전에 최소한 무해무득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살림자락에 생긴 색시를 골라 장가를 들이면서 한편 금융조합에 취직을 시켰다. 장차 제 처자식은 제가 먹여 살리도록 처음부터 길을 들이고자 하였다. 양아버지의 이런 처사는 규서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아주 궁색하지는 않아 아들 셋을 다 근근히 신식 공부를 시킬 수 있었던 규서의 친부모나 규서 자신이 부자 친척의 가문을 잇는 대가로 사각모 한번 써보기를 바란 건 결코 과욕이랄 수 없었다. 그건 양가 사이에서 그 일을 주선한 어른들이 생가 쪽이 장차 보게 될 적지 않은 이득과 함께 내비친 조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생가 쪽에서는 얼떨결에 아들 하나만 빼앗기고 여지껏 특별히 덕을 본 바가 없어 규서 또한 금융조합 서기가 됨으로써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사각모의 꿈에 금상첨화가 되어 따라다니던 자유연애의 꿈마저 단념해야 하는 게 아쉽고 허전했다. 그렇다고 어린애 장난도 아니겠다.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할 순 없는 일이거니와 양부모의 사후재산이라도 차지하고 싶은 차선의 욕심 때문에 섣불리 앙앙불락하는 심사를 드러낼 수도 없었다. 그는 젖은 남굿하듯이 자욱한 불만을 품고 양부모가 정해주는 규수와 형식적인 맞선을 거쳐 혼인을 했다. 늙은 이들이 아무리 망측해하고 단속을 하려 해도 청춘 남녀라면 누구나 자유연애를 꿈꿀 만큼 당시 그 새로운 풍조의 매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층은 사각모짜리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선에서건 일본으로 건너가서건 사각모만 썼다 하면 설사 조강지처가 있는 몸이 순진한 처녀를 유혹해도 자유연애라는 미명으로 멋있게 보였지만 전문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선남선녀가 속삭이는 사랑은 바람이 났다.
남봉이 났다는 말로 비난받거나 흉한 누명을 쓰기 십상이었다. 규서 또한 사각못을 팔자가 못된다고 단념하자 자유연애의 꿈도 덩달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그의 내부에서 매캐한 내만 내고 있는 젖은 남구까지 타오르기를 체념한 건 아닐 것이다. 그는 은밀히 열한이를 훔쳐볼 적마다 미구에 미친 듯이 타오를 관솔 같은 걸 그 안에서 느끼면서 몸을 떨곤 했다. 출근 시간이 제일 이른 게 규서였다. 그는 세수하러 나가는데도 상큼하게 다려놓은 새하얀 옥양목 고이 적삼을 입었다. 데님은 안 맸지만 바짓단을 두어 번 걷고는 맨발에 일본식 남학신을 끌면서 흘긋 열한이가 거처하는 부엌 머리방을 바라보았다. 아직 안 일어난 듯 그녀의 방 툇마루엔 금빛으로 반들대는 놋대야 안에 세면도구가 올망졸망 들어있었고 대돌이에 신발들도 가지런했다. 부엌 머리방 대돌 밑에서 뒤란으로 돌아가는 골목에서 화덕에 불을 물리고 있던 행랑어멈이 벌겋게 단 얼굴로 서방님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인사를 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한 대다가 화덕을 걸고 조석을 짓고 있었다. 규서는 어멈한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나서 체조를 하기 시작했다. 손발을 휘두르기도 하고 번쩍번쩍 들기도 하고 고개와 허리를 꼬기도 하고 휘두르기도 하는 양을 바라보면서 어멈은 괜히 웃음이 났다. 어떤 게 잘하는 체조인지는 모르지만 규서가 하는 꼴은 어딘지 장단이 잘 안 맞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부엌에서 굴비 비늘을 긁고 있던 새댁이 종정걸음으로 나와 새순물과 양치물을 대령했다. 그동안 규서는 아내와 한 번도 눈길이 마주치지 않았다. 눈길은 고사하고 콧배기도 제대로 못 보게 새댁은 요령껏 고개를 꼬고 남편 시중을 들었다. 새댁 옷깃에서 비릿하고 찝찝한 냄새가 났다.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하려던 규서는 얼굴을 찡그렸다. 불러세워서 트집을 잡으려다 말았다. 아내는 자주 그의 비위를 건드렸지만 막상 시비를 걸려면 내가 참아야지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 양가의 층층시야란 생가의 그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삼가는데 길들여져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차곡차곡 파국의 원동력을 축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방님 출근 시간 늦겠다는 어멈의 재촉이 있고 나서야 규서는 그 어정쩡한 체조를 그만두고 새순물에 손을 담갔다. 얼굴과 목덜미의 끈적한 감촉이 어젯밤의 강폭한 정욕의 찢기처럼 불육해 했다. 그는 벅벅 비누질로 씻어내고 나서 뭔가 차가운 것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에 얼핏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의 대야보다 한결 앙증맞은 대야를 든 열한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양회로 짠 물학 곁엔 세수대야를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마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미안합니다. 규서는 허둥대며 먼저 사과를 했다. 한솥밥을 먹은 지 몇 달째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 대하긴 처음이었다. 좀 전에 차가운 느낌은 그녀의 눈에서 왔다 싶게 푸른기가 도는 큰 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드나드는 걸 떨어져서 훔쳐볼 때도 미인이었지만 상상력으로 보완할 여지가 많은 미인이었다. 모성이랄까 아무튼 상상력을 활기 있게 하는 데가 있었다. 규서의 상상력이란 주로 정욕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눈앞에 크로즈업된 열한의 얼굴은 한마디로 깨끗했다. 세수하기 전이라 덜 떨어진 눈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해 보일 수가 없었다. 규서는 그게 자신의 마음 상태와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겨를도 없이 다만 신기하고 황홀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열한이 한참 만에 이렇게 대답했다. 규서는 그녀가 필요 이상 뜸을 들이고 나서 대답한 것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판에 이번엔 방긋 웃는 게 아닌가. 장미꽃이 벌어지듯이 요염하고 신선한 웃음이었다. 그는 둘 사이에 조성된 팽팽한 긴장의 줄을 열한이가 불의에 끌어당긴 것처럼 느꼈다. 그는 무력하게
그러나 미칠 듯한 희열로 열한이한테 꼬꾸라지고 있었다. 아내가 건네준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아침상을 받으러 건너방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열한이한테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열한이 쪽에서도 규서를 그렇게 가깝고 똑바로 쳐다본 건 처음이었다. 살결이 곱고 볼에서 턱으로 흐르는 선이 둥글어서 복성스러운 인상이었다. 막연히 음험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과는 다르게 멍청하고 단순해 보였고 조금도 낯설지가 않았다. 숙명학교 선생님 중 후쿠스키라는 별명을 가진 몸에 비해 두상이 유난히 크고 눈이 가늘고 볼에 살이 많은 선생님과 닮은 인상이어서 그렇게 낯익어 보였다는 걸 깨닫자 웃음이 절로 났다. 열한이는 그래서 웃었을 뿐 딴 뜻은 없었다. 첫날부터 잡치기 시작한 학기말 시험은 내리 신통치 않아서 석차가 5등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열한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지독한 미망에서 깨어난 느낌이었다. 5란 참 좋은 숫자였다. 오래도록 5란 놈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담임선생님이 특별히 불러다가 2학기가 남았으니 그때 가서 분발하면 문제없다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열한이는 다음 학기에 분발할 생각이 없었고 되레 담임선생님을 위로하고 싶었다. 선생님의 걱정은 진실해 보였지만 한반 30명의 성적이 골고루 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 건 얼마나 고달픈 일일까. 위로받아 마땅했다. 성적과 석차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남는 건 귀향의 기쁨밖에 없었다. 내일 오전 기차를 타리라. 신촌역을 비롯해서 수색, 능곡, 일산, 금촌, 문산, 장단, 봉동역의 비둘기장만한 역사와 구내에 핀 백일홍, 맨드라미, 봉숭아 등 여름 하초들이 왁자지껄 줄지어 늘어선 앞을 열병식 하듯이 으스대며 통과하는 꿈을 얼마나 자주 꾸었던가. 그 다음은 고도의 역사답게 한결 의젓한 개성역. 마중 나와 손을 흔들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의 그리운 얼굴. 생각만 해도 입맛이 다셔지는 맛깔스럽고 정결한 내 집안 음식. 아, 그리고 치러내야 할 싸움. 또 싸움. 열한이는 단신 치러야 할 싸움을 위해서도 씩씩하고 늠름해져야 한다고 별렀다. 열한이가 성적이나 석차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일본 유학까지 단념한 건 아니었다. 실은 좀 편하게 부모와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유학의 방법을 택하려고 1등 자리에 집착했었다. 열한이가 재학하고 있는 동안 학제가 바뀌어 고보의 연한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전문학교나 대학 예과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재학 중 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방정하면 일본 동경이나 내량의 여고사에 시험 없이 추천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까지 생겼다. 명치유신 이후 교육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해온 일본인이 많지 중등교사로 취직이 보장되는 관립의 고등사범은 일본인 중에서도 엄선의 엄선을 거치는 들어가기 힘든 우수한 교육기관이라고 했다. 3년제에서 4년제로 수업 연한이 바뀌었을 때만 해도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고등사범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걸 들어 축하에 마지 않았고 더 열성적인 교사는 가무팔 만한 일이라고까지 흥분했었다. 그러나 사범학교라는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얼마나 틀에 박힌 황국 신민교육을 할지는 불을 보듯이 빤한 노릇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한이가 그 방법을 택했던 것은 관립사범의 관료적 보수성이 우선 객지에서의 딸의 행실 걱정부터 하려드는 부모의 불안을 무마시키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내 딸이 그 바늘구멍만한 관문을 통과해서 선택됐다는 영광까지 겹치면 아무리 완고한 부모의 마음도 어쩔 수 없게 되리라는 걸 열한이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아주 쉬운 방법이었다. 그리고 최상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열한이처럼 별로 노력 안 해도
곧잘 1등을 하는 우등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이었다. 다만 사감 배척 운동에 가담한 게 품행방정에 저촉될 우려는 있었으나 그 점은 열한이보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 책임지고 선처해 줄 테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언질 비슷한 격려의 말을 수차 들은 바 있었다. 만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본의 웬만한 전문학교로 유학을 가려면 학교 공부와는 별도로 체계적인 시험 공부를 한 일본인들과 겨루어야 할 난관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 치러야 할 싸움이 여간한 일터였다. 누구보다도 먼저 개명했다고 자처하면서도 딸한테만은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아버지의 완고한 이중성과의 싸움. 조목조목 따지기도 잘하지만 요긴한 대목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잘하는 어머니의 자애와의 싸움. 관연한 나이, 주위의 이목, 불투명한 미래 등 자신 속의 인습적인 것과 안일 지향과의 싸움 등 극복해야 할 것들이 산 넘어 또 산이었다. 가장 쉬운 방법을 마다하고 갑자기 난간에 부딪혀 보고 싶었던 건 단지 첫날 시험을 그저 그렇게 쳤기 때문일까. 점수에 급급하는 걸 왜소하게 느끼기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다. 기선이 때문이었을까? 기선이도 지금쯤 기숙사에서 짐을 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후 기차를 타기 위해 벌써 떠났을지도 모른다. 천안역에서도 20리는 걸어야 하는 벽촌이라고 했으니까 아침결에 떠나는 게 안전할 텐데. 열한이는 집으로 가려다 말고 기숙사로 갔다. 방마다 귀성짐을 꾸리느라 부산했고 간간히 웃음소리, 다투는 소리도 들렸다. 한 학기 동안 제 물건 간수에 칠칠치 못하던 아이일수록 짐을 쌀 때도 양말짝이나 손수건 실패 따위를 남의 것과 헷갈리거나 흘려서 티각태각 하던 생각이 났다. 기선이 방은 말끔히 정리된 채 혼자 달랑 남아 있었다. 한방의 하급생은 함경도 단천아인데 먼 길이라 오빠하고 같이 가려고 오빠의 하숙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서글서글하고 키가 훤칠해서 동갑인데도 언니처럼 믿음직스럽던 기선이가 오늘은 왠지 우울해 보였다. 아기자기한 걸 늘어놓기 좋아하는 하급생의 짐이 빠졌기 때문인 듯했다. 너 고사 가는 거 포기했다며? 그거 정말이야? 응, 안 가기로 했어. 역시 내 말이 옳았어. 기선이야말로 제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사 추천을 받을 만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두뇌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집안 형편도 넉넉지 못하다고 하니 입학만 허락되면 총독부 장학금을 받을 길도 널리 열렸을 뿐 아니라 졸업 후 취직이 보장된 고등사범에 감지덕지할 만했다. 그러나 기선이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졸업반도 되기 전부터 그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스스로 물러나 독자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기선이의 소망은 장차 의사가 되는 거였다. 처음엔 유력한 경쟁 상대가 하나 저절로 제거된 걸 은근히 기뻐한 게 열한이의 얕은 소견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런 이기심은 열등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선이가 되려는 의사가 자기가 되려는 교사보다 잘나 보여서가 아니라 관리부의 고등사범에 대한 기선이의 냉소적인 생각을 편견으로만 여길 수 없음 때문이었다. 사범학교건 고등사범이건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어떤 교육기관보다도 황국신민하라는 제국의 교육 이념에 투철하리라는 게 기선이의 주장이었다. 기선이는 이렇게 장담했었다. 내가 무슨 선생이 되던 설사 수학이나 가사 선생이 되고 싶어 해도 그 이전에 먼저 쪽발이가 돼야 할 걸. 두고 보렴. 내 말이 틀리나. 그때 열한이는 입 밖에 내서 반발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안 될 자신이 만만했었다. 내가 누군데? 나는 태남이와 달래 같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독립자금을 대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넌 아마 모를 거다. 그걸 모르니까 너는 우리 민족의 망조만 눈에 보이지 절대로 안 망하리라는 걸 믿지 못한다.
망조로 달려가는 세상만 보이지 안망하게 떠받치고 있는 딴 세상의 존재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으스대는 마음에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람 됨됨이가 기선이보다 왜소하다는 열등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나 때문에 일부러 시험 망쳤단 소리야. 기선이는 딱하다는 듯이 양미간을 어둡게 찌푸리며 말했다. 천만에 내 영향력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어. 그래도 어째 마음에 걸린다, 좀. 동무끼리 영향을 좀 받으면 또 어떠냐. 책임을 지랄 것도 아닌데. 열한이는 기선이의 우울한 태도에 신경이 써져서 짐짓 호탕하게 말했다. 책임이 느껴진다, 얘. 내 말이 옳지 않았으니까. 내 문제도 잘 못 짚은걸. 무슨 소리야. 너답지 않게 죽상을 해가지고. 나 지금 심각해. 진작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서 동경이건 내랑이건 고등사범 추천도 받고 총독부 장학금도 받을 걸 그랬다 싶어 후회가 막심이야. 너나 잘 되길 바랬는데 내가 바람 넣은 거나 아니길 바래. 기선이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기죽거나 비굴해 보이지 않는 게 신기했다. 어딘지 도통해 보이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19살의 도통이란 비굴보다 도대체 어느 만큼 나은 걸까? 열한이는 비죽비죽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시험 공부가 그렇게 어려워. 좌우당간 지긋지긋해. 내 실력에도. 실력이 무슨 상관이야. 너 혹시 학비 문제로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니니? 열한이의 말씨가 은근해지자 기선이의 얼굴이 싸움꾼처럼 눈빛 따로, 콧구멍 따로, 입 따로 제멋대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콧구멍은 화통처럼 벌름대며 무진장한 수다쟁이처럼 너덜너덜해진 입으로 침을 튀기며 말했다. 그래, 학비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면 내가 어쩔래. 오라, 너희 집이 개성 부자라더니 조선 총독부 대신 나한테 학비 좀 대줄래.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일본 유학 가려고 길을 쓰는 게 개성 깍쟁이답다 싶더니 이제 와서 왜 딴전이야. 그까지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단박 그렇게 마음 편할 거 없어야. 내 방법이 역시 옳았으니까 기죽지 마, 이 바보야. 뭘 잘못 본 것처럼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정돈되고 종잡을 수 없던 말도 조금은 졸이 있어졌다. 치중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종잡을 수 없는 말 속에 들은 가시가 열한이 귀해라고 안 거슬리는 건 아니었으되 탓하고 싶진 않았다. 기선이 역시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낭패스러워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열한이는 마음으로부터 걱정스럽게 물었다. 기선이는 말은 안 했지만 미안하다는 듯이 열적게 웃었다. 그리고 고리짝을 열었다. 귀성할 때 가져가려고 싸놓은 듯 평상복 속옷 등을 차곡차곡 개켜놓은 위로 교과서, 참고서, 문학 전집 등 적지 않은 책이 들어있었다. 그중 한 권을 꺼내 보이면서 말했다. 내가 고등사범 가고 싶어 안달이 난 애들을 비웃으며 따로 의정 갈 공부를 시작할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었는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 거야. 그렇지만 그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는 아마 몰랐을걸. 이것 봐. 별것도 아니었다. 고보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면 의뢰 보아야 하는 몇 가지 유명한 수험 준비서 중에 하나였다. 그래, 보통 참고서야. 이런 보통 참고서까지 교묘하게 조선 사람 자존심을 짓밟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이런 굴욕을 견디면서 꼭 상급학교를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고등사범 가는 과정만 굴욕적인 줄 알았더니 이건 한술 더 뜨지 뭐야. 여기 나온 예상 문제 중 아무거나 하나 읽어줄게. 들어볼래? 문제. 조선과 내지와의 역사상 관계를 물음. 그 다음 모범 답안을 들어봐. 조선은 예로부터 아국과의 관계가 깊어 신공왕후의 사만정복 이래 자주 아국에 입공하였고 이어서 풍신수길에 조선정벌이 있었음. 명치 38년 일로전쟁의 결과 아국의 보호국이 되었고
명치 43년 8월 한국병합조약이 성립되어 조선은 우리의 영토가 되었음. 그 조약의 제1조의 왈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히 일본 제국폐하에게 양려함. 이런 류의 예상 문제를 달달달 외는 게 할 노릇이냐. 차라리 이따위 책을 자근자근 씹어먹어설라문에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속편할 것 같아. 기선의 어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기선이가 좋은 동무라는 감동으로 열한이도 가슴이 찐했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덩달아 울 것 같았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병이야.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잖아. 안이 꼽든 매시 꼽든 꾹 참고 어떻거든지 그놈의 관문을 통과하고 볼 일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강하게 된 게 먼저 개명했기 때문이라면 우리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배움의 길을 터야 해. 아는 것이 힘이야. 자, 용기를 내자.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렇게 중요한 걸까? 쓸개나 간을 빼주고도 바꿀 가치가 있을 만큼. 고등학교 학제가 3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을 때 모두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 안 나. 우리들은 같은 학년 중에서도 나이 100인데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잖아. 1년 늦게 졸업하더라도 상급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일본 애들과 동등하게 주어진 게 그렇게 기뻤던 건 순전히 더 배울 욕심 때문이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생각나다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좋아라고 받아들인 건 일본 애들과 동등하게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한국 시민의 자격의 일환이었던 게야. 앞으로도 그들은 그네들에게 천부의 자격인 한국 시민의 자격을 손톱만큼씩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우리들한테 기뉴할 때마다 던져줄 테지. 그 미끼에 감질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근본열을 주고 그놈의 자격 하나를 구걸할지도 모르고 우리의 근본이 다 바닥나면 그땐 별 수 없이 한국 시민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나도 조금은 알 것 같지 않니? 그 엄청난 일도 시초는 아마 작은 미끼였을 거야. 기선이는 서글프게 웃으면서도 아까 읽어주던 참고서를 고리짝 안에다 도로 집어넣었다. 열한이는 안심이 되었지만 한마디 비꼬았다. 별 수 없구나. 왜? 씹어먹지 않아서. 씹어먹던 달달 외던 결국은 일본놈 손바닥 위에서의 지랄이라는 걸 생각하면 맥 빠지고 답답해. 열한이는 일본놈 손바닥을 벗어난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걸 참고 딴소리를 했다. 넌 의사보다 신문기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건 또 왜? 그냥 멋있잖아. 입신도 좋고 또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속내를 보는 눈도 남다른 것 같아서. 아냐, 난 의사가 되고 말 거야. 기선이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다음 날 하직 인사를 들어간 열한이한테 안방마님은 어머니 갖다 드리면 안다고 겹겹이 봉한 상자값 같은 걸 하나 주면서 작별을 아쉬워했다. 조속으로 드나들던 저 예쁜 걸 보내고 내 무슨 낙으로 살고 소리를 어찌나 여러 번 하는지 새댁보기 저기 민망했다. 안방마님은 또 사양하는 열한이에게 부득부득 어멈을 서울역까지 딸려보냈다. 어멈은 개찰할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비로소 이고 있던 트렁크를 건네주고 들어갔다. 각급 학교가 일제히 방학에 들어간 날이니만치 서울역엔 귀성하는 학생들 천지였지만 열한이처럼 하인을 안동하고 나온 학생은 눈에 띄지 않았다. 열한이는 자신의 처지에 유난스러움이 창피하고 우울했다. 일본 유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전문학교로 진학을 하겠다면 부모의 승낙을 얻기가 훨씬 수월한 걸 알면서도 안 그러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열한이가 유학생활에서 경험하기를 꿈꾸는 것들의 진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자유, 고독, 사랑, 향수 등이었다. 예상한 대로 개성역엔 어머니와 경우가 마중 나와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몇 달 만에 만날 적마다 열한이를 놀랍고 즐겁게 했다. 어머니는 그동안에 조금도 안 늙고 여전히 곱고 경우는 그동안에 이마빵 넓이만큼은 더 자란 것 같았다. 5살이나 아래 것만 귀 밑에서 넘실대던 키가 그녀와 거의 맞먹고 있었다. 트렁크를 받아든 모습이 의젓했다. 세월의 역사가 어머니에겐 전혀 안 미친 반면 동생에겐 현저하고 부지런함에 열한이는 감탄을 면치 못했다. 대견하고 기특한 김에 동생의 등을 토닥거리며 한다는 소리가 녀석 이렇게 잘하다간 이번 겨울방학엔 누나를 굽어보겠다. 공부는 잘하냐? 이 다음에 뭐 되고 싶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이어야지 않겠소? 가볍게 물어본 소리에 대한 대답치곤 진중했다. 어머머, 얘 좀 봐. 꼭 애 늙은이처럼 구는 게 누가 시킨 것 같네. 시키긴 누구라 시켜. 우리 경우 아버지 생각 끔찍히 하는 거 이제야 알았어. 쯔쯔, 저래서 딸 자식은 소용이 없다니까. 그럴싸해서 그런지 어머니의 말투에도 표정에도 근심 같은 게 얼핏 스쳤다. 왜 아버지가 어dim에 편찮으시기라도 하십니까? 편찮으시긴 사위스럽다. 하시는 일은요. 큰돈은 못 보셔도 손해볼 양반도 아니다. 큰돈은 엄마가 버시잖수. 경우가 느물대는 투로 말했다. 어머니의 사업 소환에 대해선 열한이도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경우가 그렇게 말하는 건 듣기 싫었다. 세 사람 사이가 괜히 어색해졌을 때 집에 당도했다. 사랑으로 아버지를 뵈러 들어간 열한이는 흑 하고 들여마신 숨을 내쉬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불과 반년 사이에 아버지의 머리가 반백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봄방학에 잠시 내려왔을 때에는 아버지를 뵙지 못했었다. 왜 그러고 있는? 간신히 큰절을 하고 나서 울상을 짓고 있는 열한이에게 종상이가 물었다. 메마른 목소리였다. 열한이는 어리광과 울음이 반반씩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종상이의 무릎에다 얼굴을 묻었다. 그런 열한이를 종상이는 다독거리거나 우는 연유를 묻지 않고 물끄러미 내려다만 보았다. 제풀에 고개를 든 열한이에게 이제 들어가 쉬렴 하는 말도 대면대면했다. 아버지가 왜 저리 되셨어요? 안방으로 들어온 열한이는 어머니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저리 되시다니. 폭삭 늙으셨으니 말이에요. 숭없다. 폭삭 늙으시긴. 아마 백발이 다 되신 걸 보고 그러나 본데 금년 들어 걷잡을 수 없이 새는 걸 난들 어쩌겠니. 그렇게 일찍 새는 것도 내력이라 하더라. 근력은 여전하시니 걱정 말아라. 제가 보기엔 마음도 좀 변하신 것 같아요. 간도에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좀 그렇긴 하다만.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다. 간도엘요? 언제요? 그럼 아재랑 언니도 만나보셨겠네. 아기도. 언니가 뭐냐? 앞으로는 숙모라고 부르거라.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쪽에 병고가 좀 있었나 보더라. 병고가요. 차차 알게 될 테니 씻고 옷 갈아입고 허장쿠. 태임이는 딴청을 부리며 서울서 마님이 따로 보내온 마분지 상자를 열었다. 두루마리 편지와 10장도 넘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열한이 신랑감 사진들이었다. 태임이는 관연한 딸을 둔 어머니다운 최소한의 관심도 나타냄 없이 쉰떡 밀어놓듯이 그것들을 밀어놓고 나서 편지를 펴들었다. 우리가 중인이라는 것도 모르나 웬 양반 타령이 이렇게 장황해. 어머니의 입가에 거만한 조소가 어리는 걸 보자 열한이는 비로소 내 집에 돌아온 걸 실감했다. 복순이가 화채 그릇을 들고 들어와 흩어진 사진들을 흘금댔다. 열한이는 그 사진들을 복순이 쪽으로 밀어주고 실컷 봐 하면서 눈을 찡긋했다. 복순이는 제 신랑감이나 되는 것처럼 김미까지 달아오른 얼굴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언감생신 그 사진들을 바로 보거나 손을 대진 못했다.
그 또래의 호기심보다는 드나꾼다운 분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모양이다. 별로 엄하게 구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아랫사람 길들이는데 타고난 솜씨가 있는 어머니에게 열한이는 문득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적선적 마님이 보라고 성화를 할 때는 진저리를 치면서 기피하던 그 미아의 사진들을 화투장 모으듯이 손바닥으로 수로 모아 한 장 한 장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적선적 마님의 간섭이 싫었던 것만치나 어머니의 냉담과 무관심이 서운해서 여발한 듯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다.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던 귀성이었건만 막상 고향집 안방에서 열한이는 울적했다. 시집가고 싶는 그런 딸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태임이가 물었다. 아니요. 무슨 옆에 내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담. 지 애비애미가 시퍼렇게 살았는데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시집을 보내던지 말던지 하려고. 태임이가 적선적 마님의 두루마리 편지를 말면서 비웃었다. 꽤 가지런한 마님의 언문 글씨가 말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열한이는 불현듯 마님의 역성을 들고 싶어졌다. 그댁 마님 보시기에 제 나이가 관연해 보였나 봅지요. 따님도 없으니 저를 딸같이 여기는 재미로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시니까.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허는. 일본 가서 공부 더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조를 땐 언제고. 시방 내 말투는 마치 애미가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낼 채도 안 하는 걸 빗대놓고 원망하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태임이는 복순이를 눈짓해서 내보내더니 이렇게 정색하고 따졌다. 자신이 한 일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못 참는 어머니의 고집스런 표정을 보고 열한이는 비로소 피식 웃음이 났다. 자신의 일면을 보는 것처럼 개면쩍기도 했다. 그럴 리가 있겠시니까. 다만 그 아주머니를 너무 나쁘게 생각 마시라는 거죠. 어머니가 특별하신 거고 딸 가진 보통 어머니들이야 다 그 아주머니처럼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더 바랄 것도 더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니까요. 졸업반이 되고부터 부쩍 학교로 선보러 오는 부인들의 행차가 늘어갔다. 생긴 외모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교무실에 들러서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가기도 한다고 했다. 더 극성맞은 신랑 측에선 성적표까지 보여달라는 수도 있으니 아무리 상급학교 갈 마음이 없더라도 시험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담임도 있었다. 대개는 누구를 손보러 왔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창밖에서 자기들끼리만 수군대며 기웃거렸지만 간혹 번잡스러운 부인네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몇째 줄 몇 번째라고 소리내어 지목을 해 당사자를 홍당무로 만들기도 했다. 그 색시보다는 그 옆에 색시가 더 나아 보인다고 그 자리에서 한눈을 파는 주책스러운 부인도 없잖아 있었다. 복도로 난 교실 유리창은 선을 보거나 보이기에 매우 편리했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행차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선을 보고 나서 신랑 측에서 서둘면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시집을 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졸업 전에 혼처가 정해졌으면 하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바였다. 그래서 창밖에 부인네들의 행차가 어른거리면 제 아무리 새침대기도 이번에는 내가 아닐까 하는 기대에 부풀곤 했다.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시집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상급학교에 갈 속셈으로 공부를 해온 건 열한이 기선이를 포함한 극소수였다. 열한이가 어머니를 특별하다고 한 건 적선적 마님 역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학교 분위기에 맞춰 어머니가 남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넌 어려서부터 보통 계집 애들하고는 달랐으니까. 소명하고도 의젓해서 아들 못된 게 안타깝다고들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느니라. 그 대신 남자들 못지않게 활개치게 살게 하고 싶단다. 그런 졸장부들한테 매여 살게 하고 싶진 않아. 넌 이 세상에 보통 여자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두루마리 편지와 졸장부들 사진을 쉰떡처럼 시답잖게 밀어놓았다. 모녀는 서로를 특별하다고 우겼지만 하나는 바램이었고 하나는 현실이었다. 열한이는 안방이 그리던 안방과 다름에 위화감을 느끼며 살펴보았다. 윗방의 화류로 된 장롱들은 손질이 잘 돼 여전히 깊은 자주색으로 반들대고 있었지만 아랫목 머리맡의 수장개는 보이지 않았다. 노쇠 장식이 주렁주렁 달려서 열한이가 어렸을 때부터 심심할 때면 곧잘 손장난을 하던 수장개 대신 서랍이 달린 신식 책상이 들어앉아 있었다. 그 책상 위에 수북이 포개진 검은 표지의 장부책과 튼실하게 생긴 주판은 큰돈은 엄마가 번다고 느물대던 경우의 말을 실감케 했다. 태임이 또한 열한이가 건너방으로 물러간 후에도 딸과 뭔가 잘 안 됐던 것 같은 섭섭함을 떨치지 못했다. 하긴 19살이니까. 태임이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16살 적을 생각했다. 그녀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소망은 그녀가 신사임당처럼 되는 거였다. 너를 꼭 그렇게 키우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소원이다. 너희 애미처럼 팔자소감만 하며 살게 하지도 않을 테고 너희 할머니처럼 살림귀신 노릇만 하게 하지도 않을 작정이다. 이런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16살밖에 안 된 계집애가 얼마나 앙칼진 말로 비웃었던가. 할아버지에 대한 더 지독한 배반은 그 후 종상이와 혼인을 한 거였지만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그 꼴을 보기 전에 돌아가셨다. 태임이는 30년 전에 할아버지의 애원과 별로 다르지 않은 소리를 딸한테 한 것처럼 느꼈다. 그 느낌은 여간 고약하지가 않았다. 딸 역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엄청난 배반을 간직하고 그 소리를 귓전으로 흘렸을 것 같았다. 그녀는 밀어놓았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배반의 꼬투리를 그 가운데서 찾으려는 듯이. 하나도 눈에 차지 않았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별 수 없이 그녀는 장부와 주판을 끌어당겼다. 외숙 손태복 씨를 산포에서 손을 떼게 한 후 마침 백삼의 호경기를 타고 태이민의 산포는 곧 적자를 면할 수가 있었다. 손태복 씨에겐 산포를 제외한 논밭을 아주 그의 명의로 떼어줌으로써 외가와 의상하지 않고 그간의 애매한 관계를 깨끗이 정리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산포는 산시기를 시켜서 관리하게 했고 가을봄 모개로 드는 인건비나 산포에 소요되는 물자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드는 돈에 대범한 편이어서 거의 산시기 재량에 맡겼다. 그런 전적인 신임은 산시기를 일만 나게 했고 남자도 못 따를 도량이라고 감복하게도 했다. 그러나 때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일을 일일이 알고 싶어하고 세밀한 손길이 미쳐야 하는 일을 손수하려 들기까지 해서 산시기는 주인마님에 대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를테면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인삼시의 채종기에는 숫제 셋골에 머물면서 손수 종자를 채취해 배자루에 담아서 냇물에 불려 불필요한 과육을 깨끗이 제거하고 음지에 말려 종 자체로 쳐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선별하는 일까지를 정성스럽고 찬찬하게 손수해냈다. 또 파종하기 전 지루한 개갑 기간 동안도 마치 갓난아기 살피듯이 수시로 살피고 간섭하고 걱정하곤 했다. 처음 삼농을 시작하는 초보자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익히려는 것과도 같은 이런 태도는 산포에서 잔뼈가 굵은 산시기로서는 저기 귀찮고 짜증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워낙 묻어난 성품과 상전한테는 복종하는 게 수라는 머슴다운 지혜로 꾹 참고 가르쳐주는 사이에 자기도 아직 더 배우고 고쳐나갈 것이 많다는데 눈뜨기도 했다. 그런 남다른 정성 덕인지 셋골 산포는 적자를 면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수익성을 높여갔다. 병충해도 용케 셋골 산포는 피해갔고 병삼이나 지시래기 삼이 거의 나지 않았다.
여기 힘입어 산식이도 귀찮아하던 태임이의 세심한 정성을 본받아가게 되었다. 산식이 때문에 삼업조합의 필요성에 눈뜬 태임인지라 이렇게 공들여 가꾼 인삼은 소확하는 대로 전량조합의 공동제조장으로 실어다가 제품을 만들도록 했고 조합 역시 제품의 질을 고르게 높여가면서 새로운 선전 방법, 통신 판매 등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했다. 조합은 이렇게 삼농인 개개인의 이윤 추구의 자유와 협동의 이점을 둘 다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백삼의 성가를 국내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까지 알리는 데 힘썼으므로 판로는 문제가 없었다. 국망을 전후해서 외놈들의 도체와 족부병 만연 등으로 폐농이 속출하고 오랫동안 침체를 면치 못했던 삼농사가 다시 활기를 띠었고 지방에서 보부상으로 한미천 잡으면 귀양하여 삼포장만하던 전통적인 관습이 되살아나 장사에서 목돈만 지었다 하면 너도 나도 삼포 몇백 간쯤 장만할 욕심을 부렸다. 삼포 최악의 암흑기에 일본 도적대들과 간교하게 내통해서 크게 한탕 해먹고 나서 새골의 그 광활한 삼포를 처분한 이성이도 지금 와서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으나 후회 막급이었다. 비록 삼업의 앞날을 내다보진 못했지만 상술이 뛰어난지라 세상의 격동기도 실수 없이 잘 대처해가며 불린 현금으로 수천 수만간의 삼포도 마음만 먹으면 못 장만할 것도 없었다. 막내 아들 분열이를 맏형의 사후양자로 들임으로써 동해랑 집을 차지한 그가 사랑에 앉아서 굴리는 자금과 드나드는 환거간들의 수요는 선친 전처만의 전성시대를 방불케 했다. 아직도 전설적인 개성상인 전처만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대물림의 번영을 집터의 지덕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만큼 이성이 자신의 덕은 선친에 훨씬 못 미쳤다. 전처만이 가온이 붙이게 된 말년에 돈놀이를 한 데 비해 그는 작년기부터 그 맛을 너무 알았고 전처만이 전통적인 신용거래를 위주로 믿거라 미천을 대주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무이자로 재기할 때까지 뒤를 대는 의리에 투철했는데 반해 이성이는 증서를 받고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를 잡는 일본식의 인정사정 없는 고리대금업을 했다. 그가 속으로 벼르기만 하고 아직 삼포를 못 장만한 건 고리대금업과 수익성을 비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무작정 갖고 싶은 욕심이 날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무작정 갖고 싶은 건 아무 삼포나가 아니라 새골 삼포였다. 그가 팔아먹은 게 돌고 돌아 태임이의 소유가 된 것도 배가 아팠지만 삼포로서 최적지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였다. 선친의 해안에 새삼스럽게 탐복을 하면서도 그런 좋은 물건을 지니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을 반성하기보다는 마치 태임이한테 속아서 거저 빼앗긴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억울해했다. 그런 우매한 착각으로 속을 끓이기는 태임이도 마찬가지였다. 전시가에서 출가 외인이 된 지 20년이 넘건만도 태임이는 분열이가 동해랑집 당주가 된 걸 억울해하는 심정을 못 사귀고 있었다. 마치 자기가 돼야 할 것을 분열이가 빼앗아간 것처럼 여기는 앙분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다는 걸 모를 태임이가 아니었다. 민족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딸이 가게를 이을 수도 없거니와 봉제사를 할 수도 없다는 관습에 비추어 볼 것이 없이 장자만 절손됐을 뿐 둘째 셋째의 자손이 번성한 처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스스로 생각해도 망령되다 할 밖에 없는 무작정의 욕망이었다. 태임이의 숨겨놓은 욕망에 대해 알리 없는 산식이가 보기에도 태임이가 돈벌이 될 만한 것이라면 너무 이면체면 안 가리고 샅샅이 해먹는 것 같아 민망할 적이 있었다. 홍삼 백삼 수익만 해도 엄청날 텐데 태임이는 삼포에서 나는 거라면 삼 이파리까지도 팔아먹을 궁리를 해냈다. 그런 방면의 책도 구해 읽은 듯 했지만 제약업자나 신식약학이나 가공식품을 공부한 사람들과 제휴해서 수납에서 제외된 퇴각삼이나 미리 가려놓은 후삼,
미삼 등도 즙이나 정, 차로 만들었고 또 분말을 만들어 무슨 산이니 정이니 하는 이름이 붙은 보약의 원료를 삼기도 했다. 하다못해 삼이팔이나 삼꽃이 개화할 때 충실한 씨를 받으려고 일부러 따버리는 꽃심 부분까지도 목욕물에 넣으면 살결이 예뻐질 뿐만 아니라 여름에 물것을 안 탄다고 선전해서 돈 받고 팔 수 있게 상품화시켰다. 산식이는 태임이의 그런 새록새록한 상술도 신기했지만 더욱 신기한 건 그렇게 번 돈을 다 어디다 쓰는지 삼포에 생돈을 들이밀 때보다 살림이 더 넉넉해지지도 궁해지지도 않고 여일한 거였다. 타고난 노랭이라고 간단히 치부해버리자니 삼농에 들어가는 물자나 인건비 지출은 또 지나치리만큼 푼푼했다. 태임이의 쉽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저런 점에 이끌려서 산식이는 태임이 그늘을 못 벗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태임이가 번 돈을 어디다 쓰나는 이처럼 신복인 산식이한테도 완벽한 신비였지만 종상이까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다. 남들이야 뭐라고 수군대던 손가락질을 하던 종상이만은 아내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아내의 돈벌이를 후원했고 어려울 때는 기묘한 자문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일은 잘 안 되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까지 했다. 안팎으로 번 돈 다 어디다 쓸까 하고 남들이 수상쩍어 할까 봐였다. 실은 크나큰 살림을 지탱하는 건 전적으로 종상이의 수입이었건만 뭔가 잘 안 되어서 아내가 버는 걸로 먹고 사는 무능을 가장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잘 해냈다. 양말 공장은 착실한 직공들 몇 명에게 수평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정리를 끝냈지만 아직도 팔로는 그가 쥐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는 수입은 미미했다. 그가 그 공업을 일으킬 때 하고는 시대가 달라서 가내공업은 사양길이었다. 신사들은 일본제의 매끈한 양말을 선호했고 수공업으로 짜낸 투박한 양말은 학생이나 노동자가 신는 막양말 구실밖에 못했다. 그래도 종상이가 그 팔로를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은 거기 밥줄을 매단 사람들의 이윤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줄 만한 이는 자기밖에 없다는 사명감도 있었지만 남들 보기에 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가장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비록 신식회사나 상해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능히 그럴 수도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적절히 굴리고 있었다. 아직도 개성지방 독특한 도가 조직을 이용하면 사랑방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장사가 가능했다. 그의 주된 특기는 매점이어서 도가 창고와 미천만 있으면 됐다. 물론 앞을 내다보는 눈이랄까 운수도 따라줘야 하지만 학생 때부터 이성희한테 훈련받은 바도 있었고 타고난 소질도 있었던지 거의 실수라고는 없었다. 다만 많이 번다고 소문 안 나게 솔솔 정도만 벌려고 자제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의 수입과 지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태남이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다녀간 후 1년에 한두 번씩은 단신으로 잠입해 들어왔다. 진동열 선생이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사를 조달할 임무를 띠고 있다는 건 처음과 마찬가지였지만 국내에서 모금을 맡은 이들의 실종, 열성의 냉각 등으로 어느 틈에 태임이 혼자서 돈줄로 남게 되었다. 태남이도 처음과는 달리 떳떳하게 자금을 요구했고 그 액수가 불어남과 동시에 자금의 용처도 학교 운영비에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독립운동 자금에서 군자금으로 바뀌어 갔다. 태임이나 종상이가 보기에 그걸 의심할 여지 없이 태남이의 태도는 당당했고 눈빛은 빛났고 이마는 자부심으로 실제의 키보다도 드높아 보였다. 그때부터 태임이는 돈을 밝혔고 보람 있는 일에 쓰고 있다는 신바람이 운수까지 부추긴 듯 사업의 손속이 좋아졌고 종상이는 자존심 상함이 없이 돈 못 버는 남편 흉내도 낼 수가 있었다. 특히 3.1운동 후 잔뜩 고조된 민족 자본의 기상에다
그 후 속속 만주 땅으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무장 독립군이 일본군을 몇만 명이나 죽였다는 둥, 영사관과 철도를 기습하고 또 어디를 점령했다는 등의 대첩의 소식은 모든 조선 사람을 의기충천하게 했고 희망에 부풀게 했지만 종상이 부부의 감격은 남달랐다. 독립군의 무장을 직접 지원했다는 자랑스러운 비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만일 부부가 서로 견제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든지 자랑을 시키지 않고는 못 베겼을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뜸하다가 나타난 태남이는 영광스러운 독립투사와는 도무지 가당치 않은 몰골을 하고 있었다. 하다못해 그 정의로운 싸움에 숨은 공로자다운 품격이라도 찾아보고 싶었으나 허사였다. 그냥 지치고 초라하고 허탈해 보였다. 폐잔병이라도 신념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불쌍해 보이진 않았을 터였다. 우리가 조그만 부조를 너무 크게 생각했었나 보. 부조란 받는 쪽에선 작게 보이고 주는 쪽에선 크게 보이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드럽게 그 큰 돈을 조그만 부조라 하시니까. 생각해보. 몇만 명이나 일본군을 무찔렀다니 이건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요. 구라파 전쟁에서도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한꺼번에 생겨났단 소리는 못 들었소. 그러니 그 큰 전쟁에서 우리가 낸 돈은 세 발의 피만이나 했겠소. 그들 부부는 독립군의 승리 뒤에서 큰 공을 세운 것 같은 보람을 태남이와 나눌 수 없게 되자 이렇게 그 공을 스스로 격화시킴으로써 서운함을 달랬다. 태남이의 정기적인 내왕은 그 후에도 계속됐고 태임이는 그 뒤를 대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돈벌이에 골몰했지만 태남이의 한 번 무너진 당당한 태도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의 눈과 이마도 다시는 자부심으로 빛나지 않았다. 침울하고 겁에 질려 보였을 뿐 아니라 군기까지 끼기 시작했다. 그가 당당할 때도 부유해 보인 건 아니었지만 궁상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었다. 옷차림이나 소지품을 눈여겨보면 되려 뜻밖의 고가품이어서 그가 결코 생활비를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있게 했더랬다. 그러던 태남이나 내면의 황폐와 물질적인 궁상을 함께 드러내니 이쪽에서도 부쩍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태남이의 신상에 어떤 병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입이 무겁고 신중한 것 하나는 여전했다. 그의 장인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진동열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한 것도 사후 2년이나 지나고 나서였다. 그것도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온 말이었다. 작년 겨울에 다니러 왔을 때였다. 지치고 황폐해 보이긴 여전했지만 서둘기까지 해서 불쑥 안 입고 온 생각이 들었다. 마치 꽂은 돈 독촉하듯이 어느 달 며칠까지는 돈이 돼야 한다고 상당히 막대한 금액을 날짜를 정해놓고 독촉하고 어떡하든지 그만한 액수와 날짜를 맞추려고 안달을 하고 무리를 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종상이는 넌지시 한마디 했다. 자네 그러는 거 아닐세. 그 돈 없어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제사 때까지는 돼가고 싶습니다요, 형님. 태남이의 얼굴이 비참하게 일그러졌다. 장인어른이라면 진동열 선생 아닌가? 예, 기제사도 아니고 대상이라서요. 그럼 그 어른 돌아가신 지가 벌써 3년째란 말인가? 예, 옛기 사람. 그걸 지금 와서 말하는 법이 어딨나? 참말로 무도한 사람이로구만. 더 지독한 욕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예사 죽음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그 정도로 참았다. 말주변이 없어서. 딴 뜻은 없었으니까 용서하세요. 태남이는 너무도 순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 종상이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자네 핑계대는 말주변 하나는 정말로 없구먼. 하지만 부고에 무슨 말주변 따위가 필요하단 말인가. 어떻게 그 어른이 당한 그 끔찍한 죽음을 별세니 사망이니 하는 간단한 말로 적거나 입에 올릴 수가 있겠시니까. 병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구먼. 태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종상이도 더는 묻지 않았다.
태남이가 꾸민 무표정이 그의 동정이나 호기심 따위를 사납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태남이가 울기 시작했다. 형편없는 울음이었다. 온몸이 구겨지고 마침내는 그가 걸친 남루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가고 나서야 그의 울음은 그쳤다. 그리고 진동열 선생의 죽음에 대해 더는 말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다가 태남이는 다시 간도로 떠나갔다. 물론 요구한 목돈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번엔 종상이가 다 열불이 나게 아내를 보챘으니 아마 제삿날에 대해서 당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떠나보내고 나니 시원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또 태남이한테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태남이를 움켜쥐고 있던 진동열 선생의 맥과 혼이 끊어진 이상 태남이한테 자금을 댄다는 건 무의미했다. 사기나 속임수 등 불이익에 해당하는 걸 당하는 느낌이었다. 계속해 당할 순 없어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또 당하고 말 것 같은 무력한 예감에 기겁을 한 적도 있었다.